이번 시간에 우리 결산 및 세무조정 기본사항 파트 관련해서 우리 교재 69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과 세무사랑 프로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레시피 교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백두무역상사라고 하는 기본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설치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우리 제공된 자료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러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개정 과목 중에 적용 내용과 세법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70페이지에 있고요. 가지급금, 가수금, 상품, 제품, 원재료,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가지급금, 가수금 관련되는 부분, 개인사업자는 크게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가지급금, 가수금은 세법상의 가지급금, 가수금은 자산부채 계정이긴 하지만 기업회계 기준에서 가지급금, 가수금은 임시계정입니다. 그래서 결산이 완료된 확정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가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안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상품, 제품, 원재료,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칼라로 파란색과 연두색으로 이렇게 적요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적요들은 우리 결산이나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입니다. 적요로서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요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적요에 있는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 번호가 있는데, 이 코드 번호로 모든 전표들을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확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영수증 거래에 대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증명 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이를 소득세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보관한다. 그래서 22년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죠. 23년도 5월 달부터 5년이니까 28년 5월 31일까지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증빙자료를 받아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적격증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격증빙을 받아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와의 거래 공급받아야 되고요. 지급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갖춰지면 이걸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걸 이제 문장을 좀 세분화해 보면 사업자의 거래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됩니다.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됩니다. 사업자, 어떤 사람이 사업자냐라는 거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고요.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우리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고자동차 있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매각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부분들, 소득세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죠. 왜? 여러분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얼마다, 또 소득세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부분을 고민하죠. 왜? 그분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판매하는 거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하고는 구분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에 소유권이 이전돼야 됩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급의 개념인데,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도, 양도, 사용, 소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용, 소비라고 하는 부분은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건물 임대업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넘어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뭐가 넘어가죠?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됩니다. 그죠? 권리가 이전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 이전 방법이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겁니다.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죠? 불법적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전이 되게 되면 이걸 공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합쳐서 우리는 공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4번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할 예정인 경우, 이 경우가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게 되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해서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고, 실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억하시는 게 거래 건당 3만 원 이하 뭐 이런 규정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거는 이제 세법에서 예외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외 사항도 알아야 되겠지만 원칙적인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례별로 한번 보면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지출 정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자, 수취 의무 없습니다. 판매 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수취 의무 없다라는 겁니다. 무상지원금 지급액의 적격증빙 수취 대상 여부, 이것도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무상지원이니까 대가 주고받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의 월회비 어떻게 되냐? 비영리 단체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비사업자와의 거래이기도 하고 회비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죠. 그래서 수취 의무 없습니다.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지급하는 경력금, 경력금은 그러니까 재화 용역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자, 사용인에게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당연히 없습니다. 경조사비도 재화 용역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용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유번호증으로 되어 있죠.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사업인 경우에 고유번호증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사업자에 해당이 되니까 수취 의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비과세 농가 부업소득에 대해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산업에서도 비과세 범위가 비과세가 넘어가는 경우이죠. 그죠? 비과세 소득은 빼버리는데 비과세가 아닌 소득에 대한 부분 필요경비 들어갈 때는 당연히 수취 대상이 되는 거고요. 미수치나 사실과 다른 증명을 수취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농가 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품권 구입 시에 또는 사용 시에 지출 증명 서류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지출 증명 서류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많이 구입을 합니다. 원래는 현금으로 구입하지만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입한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게 되면, 원래 접대비는 3만 원 넘어가게 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상품권으로 접대하면 신용카드 미사용에 걸려요. 그래서 부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은 접대비 한도 초과분만 필요경비 불산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필요경비 불산입되기 때문에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못 사도록 규정해버리면 이
접대 행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접대비로 처리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카드라고 해서 별도로 등록을 하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입증하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증명서로 수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권을 들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사용을 해보시면 사용함과 동시에 결제할 때 딱 질문이 들어오죠. 현금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요 규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관련되는 거 정리를 하시고, 또 우리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보면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권의 금액이 일정 규모 넘어가는 경우에는 상품권 과다 구입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있을 때 잘 판단하셔 갖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출장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우리가 정액으로 나가는 출장 경비들을 회사에서 실비정산 하는 경우가 있고 실비정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있습니다. 정산할 때 영수증 다 챙겨갖고 정리를 하시면 되니까요. 근데 실비정산을 안 한다라는 거죠. 즉 실비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정액으로 출장경비 50만 원 지출했어요. 50만 원 지출했는데 근로자가 30만 원 쓰고 20만 원 남은 걸 회사에 반납 안 하고 그냥 본인이 가져갔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20만 원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건데,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경우에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비과세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장 경비로 나가는 경우에는 우리 직원의 인건비로 여비 명목으로 이렇게 신고하시면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실비정산 의무도 없고 지출증빙 안 받아도 됩니다. 이미 원천세로 다 모든 게 다 정리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 2% 나옵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증빙에 의해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소규모 사업자하고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소규모 사업자나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순경비율이나 뭐 이런 부분 적용될 때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1%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정명서류 수취 못하면 2% 가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1% 나옵니다. 원래 법인은 수취명세서 미제출 시에 가산세 규정 없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만 가산세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소규모 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했을 때 경비, 접대비냐 접대비 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접대비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직부인되도록 되어 있죠. 직부인되기 때문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접대비 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다른 증빙에 의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게 있고 인정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 때는 가산세가 적용이 될 거고요. 필요경비에 불산입될 때는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69페이지에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공해드렸던 데이터를 그러니까 내려받아서 저장하신 다음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
전표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설치하실 때 기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회사 코드와 중복이 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기존 데이터가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해서 데이터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 교재 70페이지에 보면 우리 회계관리에 기초정보관리라고 해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 있습니다. 이 적요 등록에 예를 들어서 813번 계정이 되겠습니다. 813번 접대비 계정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고정적요가 나오고 있죠. 이 고정적요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우리 전표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적요 코드로 사용을 해 주셔야 결산이라든가 세무조정 시에 관련되는 정보들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하실 때 주의해 주시고요. 자, 71페이지에 영수증 수치 거래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 전표를 입력할 때 해당이 있습니다. 교재는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우리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표 입력할 때 자, 1월 29일자 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전표 입력을 해놨는데요. 1월 29일자 사무용품 관련해서 문구 10만 원어치 구입하면서 카드 사용 여부, 적격 증빙 수치 여부가 하단 부분에 나오죠. 카드 등 사용 여부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신용카드 등 1번, 2번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안 썼을 때는 부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했으면 1, 2번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례는 카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1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적격증빙 수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7페이지에 보시면 적격증빙 미수취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명세서 해당 없음부터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례별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80페이지에 사례가 있는데요. 자, 5월 31일자 거래네요. 자, 5월 31일 날로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자에 보시면 자, 소모품비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홍길동 개인한테서 200만 원 주고 노트북을 샀네요. 자, 그럼 개인한테서 샀는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없을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적격증빙 수치의 예외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미사용했기 때문에 부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화살 표시 눌러보시면 여기에 명세서 해당 없음부터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관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 77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명세서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4가지 조건이 있었죠. 사업자와의 거래, 재화의 공급, 대가 수령 여부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요건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4가지 전부 충족되면 가산세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비사업자인 홍길동이로부터 노트북을 샀죠.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명세서 해당 없음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째, 복리후생비 김밥상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100만 원 회식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수취 못했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여부에서 부로 선택하신 다음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2번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를 선택하시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하고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밥 천국,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은행 계좌 코드 나오는데 알고 있는 정보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사항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로 선택한 부분은 추후에 가산세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자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자 비용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을 수가 없죠. 그러한 경우로서 이제 국세청에서 예외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번을 선택합니다.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을 선택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15번부터 35번까지 사유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이자 비용은 금융보험 용역이죠. 그래서 16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에 해당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인중개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뭐 이런 부분을 수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수취 못했다라고 하면 부로 선택하시고, 그렇지만 150만 원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우리가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3번 명세서 제외 대상 내역을 선택을 하시고 33번에 보시면 송금 명세서 제출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3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관련되는 정보, 중개사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그 다음에 계좌번호, 제가 송금해준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송금 명세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는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전표를 일반 전표에서 전표를 입력할 때 다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 교재 83페이지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재무회계에 보시면 장부관리 로마 숫자 2번에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클릭하셔서 기본적으로 F4번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이 전부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탭인 미사용 내역 탭으로 갑니다. 그래서 변경 내용 적용합니다. 그러면 12번에 명세서 제출 대상이라고 해서 10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요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산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저장합니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경비등 송금 명세서 작성을 합니다. 경비등 송금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F4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게 되면 개인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 농어민 지출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비용 있습니다. 계좌번호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 제외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경비등 송금명세서 작성 완료합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작성 불성실 가산세, 정명서류 수취 제출 불성실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 나오고, 서식은 86페이지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영수증 수취명세서나 경비등 송금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 부분은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개인 조정에 보시면 과표 및 세액 계산에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들어가셔 갖고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여러 가지 탭 1번부터 9번까지 탭이 있는데 5번 탭을 선택을 합니다. 5번 탭을 선택하신 다음에 F12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정빙불비 미수치 금액을 전표에서 불러오겠느냐라는 멘트가 뜨죠. 예라고 누르게 되면 하단 부분에 미수치 금액 100만 원에 대해서 2%에서 2만 원 가산세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신고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 마감하시면서 지금 교육 프로그램 우리가 교육 진행하는 이 시점에는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마감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전자 마감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관련되는 항목들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우리 영수증 수취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가치 마감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마감해서 제출하시게 되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나 추계로 신고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